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의 감촉이 얇은 스커트를 뚫고 허벅지에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느껴졌다. 오소연은 구겨진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병원 복도에 싸늘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형광등 불빛이 주기적으로 깜박이며 그녀의 하얗게 질린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의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만이 뇌리에서 메아리쳤다. 임신 8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21살. 남자친구는커녕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해본 적 없는 그녀였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아르바이트와 과제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는 그녀의 삶에 임신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여야만 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경험이 없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진료실의 정적 속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마치 고장난 기계를 대하듯 무심한 표정으로 초음파 사진을 가리켰다. 작은 검은 점. 의사는 그것을 아깃집이라 불렀다. 서연에게는 그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검은 구멍처럼 보일 뿐이었다. 기억의 파편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2달 전 구청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의 무료 건강검진. 빠듯한 생활비에 병원 문턱 한번 넘기 힘들었던 그녀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위내시경을 위해 투여된 희미한 마취제의 감각. 차가운 소독약 냄새. 그리고 모든 것이 흐릿해졌던 짧은 시간. 그 찰나의 순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녀의 이성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결과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종이가 비명처럼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끔찍한 농담 같은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병원의 자동문이 열리자 서울의 회색빛 오후가 그녀를 덮쳤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발걸음이 휘청겼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안 돼. 그녀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마천루 꼭대기. KJ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한강과 도시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창 앞에 선 강지훈은 태블릿 PC에 떠있는 4분기 실적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날카롭게 다듬어진 턱선과 미간에 잡힌 빈 미세한 주름은 그의 극단적인 완벽주의를 암시했다. 그때 책상 위에 인터폰이 정적을 깼다. 김 변호사였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 언제나처럼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다.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서울종합병원 유전학센터에 보관 중이던 샘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에서 멈췄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차가운 균열이 일었다. 심각한 문제라는 단어는 그의 계획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변수였다. 그의 인생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된 완벽한 청사진이어야 했다. 특히 그룹의 후계 구도를 결정지을 대리모 프로젝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병원 측의 과실로 회장님의 샘플이 다른 시술 대상자와 뒤바뀌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당황 대신 얼음 같은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감정적인 동요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로 여기는 남자였다. 그 결과 신원불명의 여성이 회장님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현재 8주 차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보고가 끝나자
회장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도시의 정형을 등졌다. 그의 그림자가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이 상황을 개인적인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처리해야 할 문제였고 제거해야 할 변수였다. 그에게 아이는 후계 구도를 위한 자산이었고 그 아이를 뵌 여자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일 뿐이었다. 그 여자를 찾아 지금 당장.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어지러움과 함께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다. 코끝을 찌르던 병원의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아로마 향이 느껴졌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가 아닌 몸이 푹 잠길 듯 부드러운 침대 위였다. 사방은 온통 눈처럼 희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키는 넓고 호화로운 공간. 이곳은 병실이 분명했지만 그녀가 알던 세상의 병실과는 차원이 달랐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는 차가운 옆모습. 그는 마치 이 공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으며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침대 옆으로 다가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값을 매기는 감정사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경멸도, 동정도 아닌 철저히 분석적인 눈빛이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이불을 움켜쥐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공간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릴 만큼 차갑고 낮았다. 그쪽이 내 아이를 가진 여자입니까? 남자의 질문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공기를 가르고 날아와 오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혼란스럽던 머릿속이 순간 텅 비어버렸다. 내 아이.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두 단어가 조금 전 의사가 말했던 비현실적인 진단과 눈앞의 이 압도적인 남자를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연결시켰다. 무세운 말씀이신지. 서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그 소리는 갈라지고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남자는 대답 대신 문가의 그림자처럼 서 있던 다른 사내에게 턱짓했다. 그러자 값비싼 슈트를 차려입은 변호사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감정을 배제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K그룹의 법무팀장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그는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눈앞의 상황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2달 전 서울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발생한 의료 과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 측의 착오로 인해 강지훈 회장님의 유전 정보를 담은 샘플이 오서연 씨의 시술 과정에 오용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현재 오서연 씨가 임신 중인 태아는 강지훈 회장님과 99.9%의 친자 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들은 마치 비즈니스 보고를 하듯 한 인간의 인생을 뒤흔든 사건을 건조한 사실의 나열로 전달할 뿐이었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어려웠다. 예의료, 과실, 유전자 정보, 친자 관계. 그녀의 평범한 일상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던 단어들이 그녀의 현실을 잠식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명백한 병원의 과실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을 맺었다. 그 종이 뭉치가 마치 그녀의 남은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본론을 말하지. 그 뱃속의 아이, 내 아이야. 그리고 난 그 아이가 필요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감정적 동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만하고 냉정했다. 계약서를 읽어봐. 아이를 낳아주면 오서연 씨의 인생을 바꿔주지. 김 변호사가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짚어주기 시작했다. 첫째,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 회복 기간까지 최고급 주거 환경과 생활비 일체를 제공한다. 둘째, 현재 오서연 씨와 보호자의 모든 부채를 K영 그룹에서 즉시 변제한다. 셋째, 출산 후 아이의 양육권을 KGA 그룹에 완전히 인계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및 보상금 명목에 현금 50억 원을 지급한다. 50억.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평생 만져볼 수도 상상해볼 수도 없는 액수였다. 그 돈이면 이모의 병원비도 지긋지긋한 학자금 대출도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굴레를 단번에 벗어던질 수 있었다. 잠시, 아주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마지막 조항을 읽는 순간 그녀의 모든 망설임은 분노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출산과 동시에 아이에 대한 모든 친권 및 면접 교섭권을 영구히 포기하며 아이의 인생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이불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강지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녀의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형태도 없는 작은 생명에 대한 원초적인 모성애였다. 내 아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혹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무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벽을 향해 눌렀다. 그러자 고급스러운 벽지인 줄 알았던 벽면이 소리 없이 스크린으로 변하며 영상이 켜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그녀의 반지하 자취방이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벽 곳곳에 곰팡이가 쓸어있는 처참한 공간. 이어서 화면은 이모의 신장병 진단서와 산더미처럼 쌓인 병원비 청구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명 높은 대부업체의 로고가 찍힌 붉은색 독촉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보증인란에 선명하게 박힌 오서연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게 당신의 현실이야. 강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감정만으로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다.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지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였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이모였다.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이모는 서연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강지훈을 발견하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색은 엉망이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저희 서연이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불쌍한 것 좀 살려주십시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서연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유일한 희망이라며 등골까지 빼먹던 이모가 이제는 그녀를 팔아넘기기 위해 낯선 남자 앞에서 처절하게 빌고 있었다. 빚쟁이들이 어떻게 알고 이곳까지 그녀를 보냈을까?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서연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계약서와 펜을 그녀 앞으로 다시 밀었다. 이제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저항도 도망도 무의미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다정했던 적이 없었고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펜의 무게가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계약서 위로 떨어져 오서연이라는 이름 위를 번져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 일부를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서명을 그렇게 남겼다. 병원을 나선 오서연은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차 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조차 어색하게 들릴 정도였다. 지금까지 그녀가 타봤던 덜컹거리는 버스나 시끄러운 지하철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이 차창 밖으로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풍경의 일부가 아니었다. 투명한 유리벽에 갇힌 채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이방인이었다. 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거쳐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엘리베이터는 다른 층을 거치지 않고 곧장 꼭대기 층으로 향했다. 펜트하우스라고 불리는 공간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숨을 헛들이켰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갤러리에 가까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미니멀리즘을 극도로 추구한 가구 배치,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은은한 향기. 모든 것이 완벽하고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 거대함과 완벽함은 오히려 서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이가 지긋한 가정부가 그녀를 맞았다. 박 여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정중했지만 그 태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오서연님, 앞으로 지내실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돌봐드릴 박 여사입니다. 오세호연님이라는 낯선 호칭이 귀에 박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 오서연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는 이름 뒤에 존칭이 붙는, 그러나 실체는 없는 손님이었다. 박 여사는 그녀를 방으로 안내했다. 방 역시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아늑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더 화려해진 감옥일 뿐이었다. 박 여사는 태블릿 PC 하나를 건네며 강지훈이 정한 규칙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지금부터 오서연님의 모든 생활은 이 스케줄에 따라 관리될 겁니다. 화면에 떠오른 스케줄표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다. 기상시간, 영양사가 설계한 식단, 임산부 요가 강사와의 개인 레슨, 태교를 위한 클래식 음악 감상 시간, 그리고 정해진 취침 시간까지. 그 어디에도 오서연이라는 개인의 의지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그녀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최상의 환경에서 관리되어야 할 귀한 모체에 불과했다. 휴대전화 이메일입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가급적 삼가주시고 모든 통화 내용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록됩니다. 박 여사가 내민 전화기를 받아드는 순간 서연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자유마저 빼앗겼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영양균형이 완벽하게 계산된 음식이 눈앞에 차려졌고 오후에는 낯선 강사들이 와서 그녀의 몸과 마음을 관리했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서연은 점점 더 시들어갔다. 음식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고 창밖의 화려한 야경은
그저 차가운 빛의 집합체일 뿐이었다. 그날 밤도 그랬다. 주방장이 정성껏 준비한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억지로 몇 입 넘기던 서연은 끝내 포크를 내려놓았다. 속이 울렁거렸다. 그리웠다. 편의점 구석에 쭈그려 앉아 먹던 매콤한 컵라면 국물이, 친구와 길거리에서 나눠 먹던 뜨거운 떡볶이가 미치도록 그리웠다. 그녀의 진짜 삶이 담겨 있던 값싸고 자극적인 그 맛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충동적인 생각이었다. 그녀는 방에 놓여있던 태블릿 PC로 몰래 배달 앱을 켰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런 사소한 행동이 마치 대단한 범죄라도 되는, 양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집 근처 분식집에서 가장 매운 떡볶이와 순대를 주문했다. 30분 뒤 공동 현관문을 통해 배달 음식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그녀는 박 여사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을 통해 주방 쪽 후문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배달원에게서 검은 비닐봉지를 건네받는 그 짧은 순간, 서연은 잠시나마 해방감을 느꼈다. 자신의 넓고 텅 빈 방 한 구석, 바닥에 쭈그려 앉았다. 플라스틱 용기 뚜껑을 열자 익숙하고도 강렬한 고추장 냄새가 확 피어올랐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허겁지겁 떡볶이를 입에 넣었다. 혀를 얼얼하게 만드는 매운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너무나 그리웠던 맛이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그녀가 눈물과 콧물을 닦아가며 떡볶이를 반쯤 먹었을 때였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도 없이 침실 문이 벌컥 열렸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낯선 음식 냄새가 자신의 공간을 침범한 것에 대해 극도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방 안을 빠르게 훑다가 바닥에 쭈그려 앉아있는 서연과 그 앞에 놓인 붉은 떡볶이 용기에 멈췄다.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규칙 위반, 그리고 자산에 대한 관리 소홀.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질책하기 위해 입을 열려 했다. 지금... 하지만 그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그가 본 것은 반항적인 아이가 아니었다. 거대한 방구석에 웅크린 채 새빨간 소스를 입가에 묻히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길 잃은 작은 동물 같은 여자였다. 그 눈물방울이 떡볶이 소스 위로 떨어져 번지는 순간 강지훈의 분노는 예기치 못한 감정에 부딪혀 길을 잃었다. 귀찮음 혹은 아주 희미한 연민, 어쩌면 일말의 죄책감, 그 자신도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는 고아로 자라 빚에 쪼들리며 살아온 그녀의 파일을 떠올렸다. 그에게는 그저 데이터의 나열이었던 그녀의 불행이 눈물과 떡볶이 양념으로 범벅이 된 채 그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얼굴로 돌아서서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그가 남기고 간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겁게 서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얼마 후 박 여사가 조용히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쟁반 위에는 덩그러니 딸기 우유 한 팩이 놓여 있었다. 회장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임산부에게 좋다고 들었다고. 서연은 멍하니 그 딸기 우유를 바라보았다. 차갑고 계산적이기만 했던 그 남자가 보인 지극히 서툴고 어색한 첫 번째 배려였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손에 들고 있던 떡볶이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다시 흘리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강지훈은 식탁에서 신문을 읽다 말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오늘 저녁 가족 모임이 있어. 내 약혼녀 역할 제대로 해야 할 거야. 설명도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었다. 그저 통보였다.
오서연은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드림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다. 유명 연예인들의 스타일을 전담한다는 스타일리스트, 청담동에서 가장 예약이 어렵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까지 그들은 마치 인형을 다루듯 서연의 몸에 옷을 입히고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머리를 매만졌다. 그녀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몸에 걸쳐지는 실크드레스의 감촉도, 얼굴에 닿는 부드러운 브러쉬의 느낌도 모두 현실감 없이 멀게만 느껴졌다. 몇 시간이 흐른 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완전히 낯선 사람을 마주했다. 거울 속 여자는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쇄골 라인이 드러나는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돋보이게 했고, 공들여 연출한 자연스러운 화장은 그녀의 이목구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겉모습 속에서 여자의 눈동자는 겁에 질린 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만이 진짜 오서연의 것이었다. 차가 본가에 도착할 때까지 강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저택에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순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우세호, 말은 최대한 아끼고 내 옆에만 붙어 있어.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내린 지시의 전부였다. 강씨 일가의 본가는 단순한 저택이라기보다는 고고한 박물관에 가까웠다. 대대로 내려오는 고가구와 값비싼 미술품들이 즐비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공기 중에는 야망과 질투, 그리고 위선이 먼지처럼 떠다니는 듯했다. 서연이 지훈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쏘아졌다. 노골적인 호기심, 날카로운 경계심, 그리고 희미한 적대감. 서연은 마치 벌거벗겨진 채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수족관 한가운데 던져진 기분이었다. 탐욕스러운 눈빛에 삼촌뻘되는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배경을 훑었고, 화려하게 치장한 숙모들은 부채 뒤에 숨어 수군거렸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한 여자가 등장했다. 한유라였다. 태상그룹의 외동딸이자 오래전부터 강지훈의 유력한 혼담 상대로 거론되던 여자. 그녀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이 차가운 공간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도발적이었다. 그녀는 이 세계의 주인이었고, 그녀의 모든 몸짓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다. 유라는 곧장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매혹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리하게 서연을 향해 있었다. 지훈 씨, 옆에 이렇게 예쁜 분을 숨겨두고 있었다니 내가 괜한 기대를 했나 보네. 그녀는 공개적으로 지훈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서연을 압박했다. 그러고는 서연에게 시선을 돌리며 더없이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 뵙겠어요. 한유라라고 해요. 서연 씨는 집안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장 순수해 보이지만 가장 잔인한 질문이었다.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그녀의 배경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강지훈이 나섰다. 내 사람의 신상에 대해 당신이 알 필요는 없어. 차가운 대답이 유라의 미소에 미세한 금을 가게 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라가 서연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척하며 몸을 휘청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기울어지며 짙은 붉은색 와인이 서연의 새하얀 드레스 위로 끔찍한 얼룩을 그리며 쏟아졌다. 어머, 미안해요. 내가 정말 정신이 없었나 봐.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유라는 과장된 몸짓으로 사과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와인이 스며드는 드레스의 감촉과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혹은 비웃는 듯한 시선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굴욕감에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때 강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슈트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의 재킷은 얼룩을 완벽하게 가려주었고 그의 천이 희미하게 남아 그녀의 떨리는 몸을 감쌌다. 행동은 순식간이었다. 웅성거리던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는 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오직 유라에게만 들릴 만큼 낮고 위협적이었다. 내 사람한테 손대지 마. 그것은 경고였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소유욕을, 그것이 애정이든 단순한 책임감이든 간에 명백하게 목격했다. 소동이 잦아들고 사람들이 다시 그들만의 대화로 돌아갔을 때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강지훈의 아버지이자 KJ그룹의 총수인 강 회장이었다. 그는 서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지훈에게만 말했다. 잠시 서재로 오너라. 저 아이도 같이. 제우 아이 서연은 자신이 그에게는 이름조차 불릴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서재는 연 회장의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이었다. 강 회장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마치 벌레를 보듯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훈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자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관심 없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힘이 넘쳤다. 하지만 강씨 가문의 아이를 뵌 이상 내 분수를 알아야 할 것이다. 쓸데없는 감정이나 기대로 이 집안을 더럽힐 생각은 마라. 넌 그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그걸 명심해. 그것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사실의 선고였다. 서연은 깨달았다. 한유라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바로 눈앞에 이 거대한 산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깊고 어두운 감옥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임신 10주차에 접어들면서 지독한 입덧이 시작되었다. 오서연의 세상은 온통 메스꺼움으로 가득 찼다. 아침에 눈을 뜨면 쇠 맛이 나는 쓴침이 입안에 고였고 세상의 모든 냄새가 비위를 건드렸다.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주방장의 요리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향신료 냄새에 헛구역질이 났고 고기 굽는 냄새는 고문과도 같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물과 마른 크래커 몇 조각으로 연명했다. 밤이 되면 텅 빈 위가 아우성을 쳤다. 그러다 문득 어릴 적 엄마가 끓여주셨던 시큼한 김치찌개나 시장 좌판에서 팔던 새콤달콤한 비빔국수가 간절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이 차갑고 거대한 성 안에서 그런 소박한 음식을 입에 댈 수는 없었다. 박 여사는 서연의 상태를 매일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그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다. 제대로 먹질 못한다고 태아에게 영향이 갈 텐데 그의 걱정은 여전히 아이에게 향해 있었다. 서연이라는 인간의 고통보다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다. 하지만 그의 짜증 섞인 반응 뒤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임산부 입덧에 좋은 음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었다.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는 임산부는 평소 즐겨 먹던 익숙한 음식을 통해 안정을 찾기도 한다는 문장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비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오서연 씨의 과거 식습관에 대해 조사해. 다음 날 저녁 식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값비싼 스테이크와 랍스터 대신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와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계란말이, 그리고 몇 가지 소박한 나물 반찬이 올라왔다.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하게 풍겨오는 멸치 육수 냄새가 거짓말처럼 입맛을 돋우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찌개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시큼하고 칼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며칠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메스꺼움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거의 울고 싶은 심정으로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그날 이후로 식탁에는 종종 잡채, 김밥, 비빔국수 같은 평범한 한식들이 올라왔다. 강지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녁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이 모든 것이 그의 보이지 않는 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갑고 무심한 줄만 알았던 그 남자의 서툰 배려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서연은 종아리를 찢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다리에 쥐가 난 것이었다.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 뒤틀리는 감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어떻게든 풀어보려 발가락을 움직여 보았지만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때였다. 침실 문이 벌컥 열렸다. 늦은 시간까지 서재에서 일을 하던 강지훈이 그녀의 신음소리를 들은 것이었다. 그는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했는지 노크도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다리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늘 반항적이거나 불안에 떨거나 혹은 무표정했던 그녀가 보여준 꾸밈없는 순수한 고통의 모습. 그것은 강지훈에게 있어 낯선 광경이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성큼성큼 침대로 다가왔다. 나리에, 쥐가. 서효연이 간신히 헐떡이며 말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그의 손이 자신의 맨살에 닿은 것은 처음이었다. 크고 단단하며 의외로 따뜻한 손이었다. 그는 서툰 동작으로 그녀의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의학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야 근육이 풀리는지는 본능적으로 아는 듯 했다. 그는 한 손으로 그녀의 발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딱딱하게 뭉친 근육을 강하게 압박했다. 에이야. 서연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방 안에는 그녀의 가쁜 숨소리와 침대 시트가 스치는 소리, 그리고 그의 손이 그녀의 다리를 주무르는 소리만이 가득 찼다. 어색하고도 기묘한 친밀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옥 같던 고통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자 지우는 마사지를 멈췄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발목을 놓지 않았다. 창밖에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늘 날카롭고 차갑기만 하던 그의 얼굴에서 지금은 낯선 집중과 진지함이 엿보였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서재에 놓여있던 그의 휴대폰에서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특정 시간에 맞춰 설정된 잊을 수 없는 알림이었다. 소리를 들은 지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졌다. 방금 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기류가 칼로 자른 듯 끊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원래의 차가운 가면이 다시 쓰였다. 그는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화들짝 그녀에게서 손을 떼어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방을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서늘하게 울렸다. 그녀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아직도 그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다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밤새 뒤척인 탓에 늦잠을 잤다. 거실로 나오자 주방 쪽에서 박 여사와 다른 가사 도우미가 소공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에 회장님 거의 새벽 다 돼서 나가셨다면서. 응, 안색이 정말 안 좋으시더라. 하긴 어제가 그날이었으니까. 아, 임수아 씨 기일 벌써 그렇게 됐네. 회장님은 매년 파주 추모공원 가시잖아. 한 번도 걸으신 적이 없지. 임수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젯밤 그가 보여주었던 갑작스러운 단절감과 싸늘한 표정의 이유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의 깊은 상처와 슬픔의 근원, 그 모든 것이 임수아라는 이름, 석자로 귀결되었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움켜쥐었다. 임수아. 그 이름은 유령처럼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떠돌며 오서연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의 냉정함은 더 이상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깊은 상실감으로 쌓아 올린 방어벽처럼 느껴졌다. 그가 아이를 원하는 이유도 어쩌면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아닐까.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하필 내가 선택된 걸까? 의심은 관찰로 이어졌다. 그녀는 강지훈이 혼자 있을 때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는 그의 눈빛에서 아주 희미하고 먼 슬픔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는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감추고 있는 비밀, 임수아라는 여자의 흔적을 찾고 싶다는 충동이 서연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조용한 탐색이 시작되었다. 박 여사가 없거나 강지훈이 출근한 시간을 틈타 그녀는 펜트하우스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모든 공간은 잡지 화보처럼 완벽하고 인공적이었다. 개인 서재, 와인셀러, 작은 영화관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도 강지훈이라는 인간의 채취는 느껴지지 않았다. 단 한 곳만 빼고 복도 가장 끝에 위치한 짙은 색 원목으로 된 문. 다른 문들과는 달리 그 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고 손잡이는 차갑게 잠겨 있었다. 그 문은 마치 강지훈의 닫힌 마음처럼 어떤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서연은 직감했다. 기회는 우연처럼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박 여사가 서재의 높은 책장을 정리하다 발을 헛디뎠다. 선반 위에 있던 낡은 오크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커프스 버튼과 넥타이핀 같은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섬세한 은세공으로 장식된 작은 열쇠 하나가 카펫 위로 굴러 떨어졌다. 박 여사는 당황하며 황급히 열쇠를 주어 상자에 다시 넣었지만 서연의 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며칠 뒤 박 여사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서연의 발걸음은 서재로 향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망이 더 컸다. 그녀는 오크 상자를 열어 은색 열쇠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녀는 복도 끝 굳게 닫힌 문 앞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리자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은 것은 낯선 냄새였다.
오래된 먼지와 테레비뉴, 그리고 유화물감이 뒤섞인 냄새. 방 안은 천장에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곳은 그림 작업실이었다. 이젤 위에도, 벽에도, 바닥에 쌓인 캔버스 더미에도 온통 그림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림들은 단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한 여자, 햇살이 쏟아지는 해변에서 환하게 웃는 여자, 들꽃이 만발한 언덕에서 바람을 맞고 있는 여자, 아늑한 카페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여자. 그림 속 여자는 살아있는 듯 생생했고 그녀를 향한 화가의 사랑이 물감의 질감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세상을 밝히는 듯 했고 그 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서연은 깨달았다. 그림 속 여자가 자신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을. 쌍둥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눈매의 형태,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오뚝한 콧날의 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 있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보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렸다. 의문이 끔찍한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대체품이었다. 죽은 사람의 그림자를 대신하기 위해 선택된 대용품. 그녀가 충격에 빠져 한 그림을 넋 놓고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일을 마친 강지훈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서류를 찾으러 서재로 향하던 그의 걸음이 복도 끝에서 멈췄다. 그의 성격,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았던 그 방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서연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서 있는 강지훈을 보는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누가 여기 들어오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 같았다. 그는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가 그녀를 방 밖으로 끌어내는 순간 그의 몸이 옆에 있던 이젤과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강지훈은 깨진 액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복도로 끌어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 놓인 캔버스 뒷면에 고정되었다. 낡은 나무 프레임 위에 만년필로 쓴 듯한 우아한 필체의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나이 불멸의 첫사랑 임수에게. 그 글씨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과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잔인한 진실의 증거였다. 강지훈의 거칠고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정적을 가득 메우는 동안 서연은 그저 그 글씨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프라이빗 바. 짙은 어둠과 위스키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한유라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서울 종합병원 원장인 그는 최고급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해 보였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이래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원장이 마른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하지만 강지훈 회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한유라가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아름다웠지만 뱀처럼 서늘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은퇴 후 남은 생을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는 돈을 드린 거잖아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당장 내일이라도 조세핀 안처로 유명한 어느 섬나라로 떠나세요. 모든 흔적은 깨끗하게 지우시고요.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루비처럼 붉은 액체가 그녀의 입술을 적셨다. 원장은 감히 그녀를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은 한유라가 계획한 일이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통해 강지훈이 극비리의 대리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의 대리모 후보 리스트에서 오소연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그녀는 오소연의 사진을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죽은 임수아와 소름 끼치도록 닮은 얼굴. 그 순간 악마 같은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강지훈을 가질 수 없다면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어 영원히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게 만들리라. 죽은 첫사랑을 닮은 여자가 거짓으로 잉태한 그의 아이를 낳는다. 이 얼마나 시적이고 잔인한 복수인가. 너무 걱정 마세요, 원장님. 유라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강지훈은 절대 진실을 모를 거예요. 그는 지금쯤 제 발밑에 떨어진 가짜 미끼를 무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까. 유라의 예언은 정확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단독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충격 단독, KJ그룹 강지훈 회장의 두 얼굴, 가난한 여대생을 씨바디로, 비인간적 계약의 실체.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오소연의 사진과 그녀의 불우한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실려 있었다. 기사는 강지훈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약자를 짓밟는 냉혈한 재벌 3세로, 오소연을 돈에 팔려온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묘사했다. KJ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사무실에는 얼음 같은 분노가 감돌았다. 임수아의 방사건 이후 서연과 그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녀를 마주할 방법을, 그리고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감정을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외부의 적이 나타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 빗발치는 주주들의 항의 전화, 모든 압박이 그를 향했다.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서연은 방 안에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사과나 변명 대신 용건부터 꺼냈다. 기자회견을 열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당신은 내 약혼녀로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해. 이 상황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야. 회사와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서연은 공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약혼녀, 첫사랑의 대용품,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 그리고 이제는 회사의 위기를 막기 위한 방패. 그녀의 역할은 끝도 없이 바뀌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부감이 치밀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거절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알았다. 이 스캔들이 터진 이상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다. 기자회견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 소음이 귀를 멀게 할 것 같았다. 서연은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지난번 파티 때와 같은 색이었지만 그때의 화려함 대신 청순하고 가련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옷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의 단단한 팔만이 이 아수라장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강지훈은 얼음 기둥처럼 굳건했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단상 앞에 섰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거짓말처럼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두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준비된 성명서를 읽기 위해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것이 오해이며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렇게
세상을 속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매언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기자회견장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과 함께 어떤 소리가 터져 나왔다. 녹음된 음성이었다. 흑, 흑. 강제로 시켰어. 이건 계약이야. 아이를 팔아야 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서연의 목소리였다. 며칠 전 유일한 친구에게 전화해 울면서 털어놓았던 그녀의 절규였다. 누군가 그 통화를 녹음했고 가장 자극적인 부분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이 자리에서 공개한 것이었다. 장내는 그야말로 폭발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질문을 던졌고 카메라는 미친 듯이 불을 뿜었다. 단상 위 강지훈은 생전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선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절망과 공포가 온 세상 앞에서 무자비하게 발가벗겨진 채 조롱당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강지훈의 충격과 불신이 담긴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온 세상 앞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음을 깨달았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곳에 모여 하나의 거대한 괴물처럼 울부짖었다. 오서연은 그 소음의 한가운데서 완전히 넋을 잃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불태웠다. 그때였다. 거칠고 단단한 손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빙하처럼 차갑고 냉철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이끌고 단상 아래로 향했다.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길을 텄지만 기자들은 좀비처럼 달려들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녹취 파일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여대생을 협박한 것이 사실입니까? 질문의 파편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박혔다. 서연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강지훈에게 붙들린 채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뿐이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비상구를 통과하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의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하지만 차 안의 침묵은 기자회견장의 소음보다 더 숨막혔다. 차는 서울의 불빛을 뒤로하고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치욕스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강지훈은 운전대만 잡고 있었다. 그의 하얀 와이셔츠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뚝에 핏줄이 서 있었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다. 녹취 파일을 터뜨린 배후 세력에 대한 분노, 그리고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그는 힐끗 옆자리에 서연을 보았다.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 텅 빈 눈동자. 그녀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의 분노 끝에 아주 희미하고 낯선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한참을 달려 차가 멈춘 곳은 바다가 보이는 절벽 위에 세워진 모던한 별장이었다.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된 곳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지우는 서연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말없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행동에는 여전히 다정함이 없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최소한의 배려를 느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전 정말. 강지훈은 대답 대신 통유리창 앞에 서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파도가 절벽을 때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마침내 그가 등을 돌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알아. 의외의 대답이었다. 당신이 할 리 없다는 거 알아.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마주보았다. 당신은 그 정도로 영악하지 못해.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임수아, 내 첫사랑이었어. 고등학교 때 만났지. 나랑은 모든 게 정반대인 사람이었어. 잘 웃고, 잘 울고, 따뜻하고, 나를 유일하게 웃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지독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내 20살 생일이었어. 나를 만나러 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늦었더군. 그 애의 마지막 모습, 병원의 소독약 냄새,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 그 모든 게 트라우마로 남았어. 그날 이후로 난 누구와도 몸이 닿는 걸 견딜 수 없게 됐지.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그토록 타인과 거리를 두었던 이유, 지난밤 그녀의 다리를 주무르다 화들짝 놀라 손을 뗐던 이유,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처음엔 당신이 그 사람과 닮아서 눈길이 갔어.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이기적이고 비겁한 생각이었지. 죽은 사람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겹쳐봤으니까 미안하다. 그가 처음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이제 알아.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오서연이야.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솔직해. 그는 서연에게로 다가와 그녀의 눈앞에 섰다. 당신의 그 서툰 반항, 눈물, 그 모든 것이 지난 몇 년간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내 벽을 부수고 있었어. 그의 눈빛이 절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기적이었던 거 인정해. 하지만 이젠 아이와 그리고 당신 둘 다 지키고 싶어. 강지우는 거실 벽에 걸린 그림 뒤에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익숙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두 사람을 올감했던 계약서였다. 그는 서연의 눈앞에서 그 계약서를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잘게 찢어 바닥으로 흩뿌렸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이딴 건 잊어버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계약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내 옆에 있어줘.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진심. 상처 입고 외로웠던 한 남자의 절박한 고백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 같았다. 바로 그 감격과 혼란의 순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그녀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떨리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문제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다. 낡고 흐릿한 사진 한 장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었다. 사진은 멀리서 찍은 듯한 교통사고 현장이었다. 끔찍하게 부서진 차, 구급대원들의 분주한 움직임, 그리고 경찰의 손전등 불빛에 비춰진 한 남자의 얼굴. 겁에 질려 공포에 떨고 있는 운전석의 남자. 서연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얼굴.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아버지였다.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깨져 나갔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믿을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강지훈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오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의 깨진 액정을 가리킬 뿐이었다. 지훈이 몸을 숙여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고 깊은 혼란만이 남았다. 그가 막 용기를 내어 봉인했던 과거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현재와 충돌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밀쳐내고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의 머릿속은 부정의 외침으로 가득 찼지만 사진 속 남자의 겁에 질린 얼굴은 뇌리의 낙인처럼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야만 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별장에 있는 유선 전화를 찾아 수전증 환자처럼 떨리는 손으로 겨우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이 덜 깬 이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모, 서연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아빠, 교통사고 냈었어. 사람을 죽게 만든 적 있었냐고. 말해줘. 이모, 사실대로 말해줘. 수화기 너머에서 이모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니? 내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절대. 사진을 봤어. 서연이 절규했다. 사고 현장에 있는 아빠 사진을 봤다고.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이모의 거짓말은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자기 변명과 눈물로 범벅이 된 진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빗길에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었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대로 도망쳤다는 것.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이모가 지금까지 갚고 있던 빚은 사실 피해자 가족에게 줘야 할 합의금이었지만 그녀가 도박으로 대부분을 탕진해버렸다는 것까지. 전화가 끊어지고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살인자였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강지훈이 평생을 그리워한 첫사랑, 임수아였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독하고 잔인한 현실이었다. 다음 날, 강지훈은 스캔들을 수습하고 무언가를 지시하기 위해 서울로 잠시 떠났다. 홀로 남은 서연은 텅 빈 눈으로 창밖의 잿빛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박 여사는 오늘 오지 않는 날이었다. 그녀가 경계하며 인터폰을 확인했을 때 화면에는 한유라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어떻게 이곳을. 소름이 끼쳤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었다. 이제 와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유라는 마치 자기 집처럼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지난번 파티에서의 가식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승리자의 여유로운 조롱만이 남아있었다. 어머,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보낸 사진 마음에 들었나 보네. 그녀가 보낸 것이었다. 운명은 참 잔인하지. 유라가 콧노래를 부르듯 말했다. 내 아버지가 죽인 여자의 아이를 바로 네가 베고 있다니. 강지훈도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정말 기대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귓가의 악마처럼 속삭였다. 강지훈이 널 지켜주겠다고 찢어버린 계약서에 감동이라도 했어. 그건 네가 누군지 몰랐을 때 얘기지. 널 볼 때마다, 그리고 네가 낳을 아이를 볼 때마다 그는 평생 첫사랑을 죽인 원수의 딸을 떠올리게 될 거야. 그게 과연 사랑일 수 있을까? 아니면 살아있는 지옥일까? 한유라가 남긴 도끼 어린 말들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완전히 파괴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지훈에게는 영원한 고통의 증거였다. 그녀가 낳을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비극의 낙인이 될 것이었다.
결심이 섰다. 그녀는 이 끔찍한 운명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야만 했다. 그날 밤 별장 밖에는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강지훈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없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과 더 이상 그의 인생의 고통의 흔적으로 남을 수 없다는 말. 그리고 아이는 혼자서라도 잘 키울 테니 부디 자신을 잊고 행복해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녀는 편지를 그의 베개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최소한의 짐만 챙긴 작은 가방을 메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별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기자회견 스캔들 이후 그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설 조사팀을 고용해 한유라의 주변과 임수아의 사고 파일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바로 조금 전 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조사팀장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다. 임수아 애씨 사고 당시 현장에서 발견되었지만 신원불명으로 처리되었던 머리카락 DNA가 한유라 사장 부친의 수행비서였던 남자의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몇 년 전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목격자 또한 한유라 측에게 매수되었던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된 사건입니다. 회장님, 오서연 씨의 아버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신 겁니다. 수화기를 내린 강지훈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진실. 그토록 끔찍했던 진실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거대한 거짓이었다. 안도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당장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만 했다. 그녀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됐다. 그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차가 별장에 도착했을 때 집은 불이 꺼진 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미친 듯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오세요연 오서연.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집 안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는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베개 위에 놓인 하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의 모든 슬픔과 절망, 그리고 체념이 담긴 글자들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편지를 미친 듯이 구겨 쥐었다. 진실을 손에 쥐었지만 그 진실을 전해야 할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오세연. 그의 절박한 외침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오서연을 찾아 헤맸다. 그가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했다. CCTV 영상 분석팀이 밤낮으로 가동되었고 사설 조사원들이 전국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서연은 작정이라도 한 듯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다. 그녀는 현금만 사용했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낡은 여관들을 전전했다. 며칠이 흐르자 강지훈의 얼굴은 절망과 피로로 반쪽이 되었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러다 신락 같은 단서가 발견되었다. 남해의 작은 항구 마을. 그곳에 낡은 현금 인출기에서 서연이 소에게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포착된 것이었다. 그는 망설일 것도 없이 직접 차를 몰았다. 서울에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그를 맞았다. 그는 마을의 모든 식당과 가게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허름한 횟집의 주방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몇 주 사이에 그녀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지만 제법 불러온 바에는 숨길 수 없었다. 창백한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단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강지우는 식당의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때 무언가에 이끌린 듯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간이 멈췄다. 서연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지며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강지우는 그대로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에게로 걸어가 떨고 있는 그녀의 몸을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서연은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공포를 터뜨리며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마을의 작은 민박집으로 향했다. 방 안에 마주 앉아 그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모두 꺼내놓았다. DNA 분석 결과 보고서, 매수된 목격자의 진술서, 그리고 한유라의 아버지가 그녀의 수행비서를 해외로 도피시킨 자금 흐름 내역까지. 내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어, 서연아. 그는 증거 서류들을 그녀의 앞에 펼쳐 보이며 모든 것이 한유라 부녀가 꾸민 짓이었음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끔찍한 낙인, 그녀를 짓눌러왔던 원죄의 무게가 사실은 거대한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안도감, 분노, 그리고 극심한 충격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그녀는 짧은 신음과 함께 배를 움켜쥐었다. 갑작스러운 진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감정적인 충격이 조산을 유발한 것이었다. 세호연아 정신 차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은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그는 서연을 안아들고 미친 듯이 차로 달려갔다. 빗길의 차는 위태롭게 흔들렸고 서연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전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널 더 빨리 믿어줬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갈라져 나왔다. 사랑해, 서연아. 책임감이나 동정심 같은 게 아니야. 그냥 너라서, 너 자체를 정말로 사랑해. 가면을 벗어던진 그의 날 것 그대로의 고백이었다. 고통 속에서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서연은 그의 목소리를 붙잡고 간신히 버텨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거의 탈진 상태였다. 분만실로 실려 들어가는 그녀를 보며 강지우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억겁처럼 긴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분만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아들이에요. 그는 간호사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다. 다음 날 햇살이 들어오는 1인실 병실. 서연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띤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옆 작은 아기 침대에는 세상에 태어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작은 생명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강지우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들었다. 너무나 작고 따뜻한 존재감에 그는 숨쉬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아기는 그의 손가락을 제 작은 주먹으로 꼭 쥐었다. 그 순간 그의 차가웠던 세상에 난생 처음으로 완전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는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잠든 서연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과 아이의 가족이 되어줄게. 평생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그것은 그의 인생을 건 맹세였다. 모든 비극과 오해의 사슬이 끊어지고 마침내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병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 회장이었다. 그는 아들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길이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유리창 너머를 응시했다. 그토록 원했던 가문의 후계자, 첫 손주가 저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토록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하지만 이제 아들의 세상 전부가 되어버린 며느리도 함께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분노도 아닌 복잡하고 계산적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들이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